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아직도 파티가 끝난지 모른다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치솟을 것 같습니다. 이주라운 한국은행 총재는 상당 기간 물가가 3%대를 유지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월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내 기준금리 2%까지 올릴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2%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 변화에 따라서 더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주식을 비롯해서 부동산, 코인 열풍 모두 다 초저금리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가계 순자산은 1경이 넘어요. 자, 그런데 이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는 가계에서 낮은 예금금리에 현금가치 불신으로 돌변해버린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자산시장은 과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가치 측정할 때는요, 유동성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2017년과 2018년 삼성전자가 실적이 53조 원, 58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올해 발표했던 삼성전자 영업실적 51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죠. 자, 주가 변화 볼까요? 자, 2017년과 2018년에 삼성전자 주가 3만원대, 4만원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2017년보다 영업이익이 부족했지만 주가는 9만원, 2배 이상 치솟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자산 가격을 측정할 때 상대적인 유동성 환경이 어떤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유독 부동산만 금리가 아닌 정책이나 사람 탓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뒤에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대출금리가요, 이를 상당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금리 올릴 것인가?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신용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자,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간 수치냐? 기준금리가 1.75%였던 2018년 12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19%였습니다. 그때보다 30bp 더 올라갔죠. 이미 기준금리 1.75% 수준까지 대출금리가 반영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수요 감소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봐도 대출금리 인상 부분입니다. 2020년 8월 대비 2배 가까이 치솟은 대출금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많은 경기도 지역의 수요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작년 1월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18,000건이었는데 11월 달에 4,800건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준다? 서울 아파트,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 감소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왜냐면은 경기도 지역 아파트 팔아서 보증금 끼고 신용대출 포함해서 고가 아파트 갭 투자하는 수요가 많았는데, 어이구야, 경기도에 집이 안 팔리니까 서울 아파트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젠 다 알고 있죠. 기준금리 급등에 따른 시장 변화 가능성, 사람들이 잘 몰랐던 시기는 없어요. 이제는 금리 변화가 되면 아파트 어떻게 변한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몰라요. 그리고 이런 주택시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음마아파트 2021년 11월에 전용면적 76제곱미터 타입 26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현재 24억 5천만 원에 매물 나와 있습니다. 1억 8천 정도 조정을 받았죠. 전용 84제곱미터 타입 같은 경우는요, 28억 2천에서 26억으로 2억 2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잠실주공 5단지 하락세도 비슷합니다. 전용 76 타입 28억 7천만 원에서 28억으로 조정됐고요. 82 타입 같은 경우는 32억 7천에서 31억 4천으로 한 1억 3천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급락으로 보통 신축 아파트, 강남 고가 아파트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죠. 지금 재건축부터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다고 하는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죠. 간단합니다. 이유는 서울은 수요가 많아서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죠. 전문가마다 주택가격 전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인터뷰하는 분들 대부분 이 공급을 중시하는 분들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수요는 많기 때문에 늘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요 대비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 문제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양도세 중과 재건축 규제, 재개발 규제, 임대차 3법 같이 공급을 줄이는 정책 때문에 현재 집값이 올랐고 이것은 집값 급등은 정부의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산 가치를 이야기할 때 유동성 환경을 빼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수요를 볼 때 좀 보는 시각이 달라요. 단순하게 이런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결정, 수요는요, 단순 가구 수 증가 부분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기 수요자의 매수 결정은요, 향후 집값 전망, 집값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현재의 대출 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이죠. 그럼 향후 집값 전망을 어떻게 한다? 당연히 금리에 따라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준금리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수요 증감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비선호주택에서 선호주택을 고른다는 부분, 예를 들어 빌라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결정할 때 또는 전셋집에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아파트 매수를 결정할 때는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의 예상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층 요인을 지목하는 전문가분들이 보는 기준금리 인상은요, 여러 집값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아무리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여전히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2006년 시기에 보잖아요. 주택가격은 2006년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을 근거로 둡니다. 특히 올해 유난히 적은 서울 지역 입주 물량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죠. 2만 가구 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과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 만기가 하반기부터 다가오기 때문에 매매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오를 것이다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입주 물량하고 집값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봤는데 이게 결국에는 금리에 따라서 입주 물량도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실제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시기가 2012년이거든요. 이때 집값은 가장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 집값에 영향을 못 줬다는 과거 통계 해석 부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연속된 금리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실제 2017년 11월에 금리를 한 차례 올렸지만요. 집값은 2018년에도 급등했거든요. 왜? 이때는 연속된 금리 변화가 아니라 1년에 한 차례씩 올렸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과거에도 급격히 금리를 올렸을 때 집값이 안 떨어졌던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급격한 금리 변화 이후에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집값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실제 2006년에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렸지만요. 강남 지역 중심으로 2017년부터 하락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2011년에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실제적으로 집값이 떨어졌던 건 2012년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6개월 이후에 집값이 급락했고 일본이나 미국의 부동산 버블도 금리를 다 올리고 나서 1년 뒤부터 급격하게 급락을 했다는 거죠. 돈의 가치 급상승, 금리의 급상승에 따른 결과는요,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수요자 입장에서 먼저 이 대출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집을 못 산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리 인상 선반영에 따른 수요 감소가 현재 나타나고 있죠. 자, 매도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예금금리가 많이 올랐네.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팔아볼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공급이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팔려고 내놨는데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 이후에는 일정 시간 거래 감소 이후에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자, 가끔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인플레이션은 채무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채를 많이 포함해서 집 사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실질 이자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목 이자율과 예상 인플레이션을 빼면은, 예를 들어 내가 3%대의 이자를 받아서 대출을 포함시켰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어버려요. 그럼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다. 나한테, 채무자한테 유리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채권자한테 불리하고 채무자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채권 시장에나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조건이 맞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비율이 82%고요. 그나마 고정금리라고 불리는 상당수도 5년 고정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채무자의 이자 부담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현재 대략적인 전망이 나왔죠. 올해 1.75에서 2%까지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미국에서 올리면 올릴수록 대한민국 금리 상단도 높아진다는 거죠. 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한 4분기까지, 3분기까지는요, 부동산 시장의 약세가 이어질 겁니다. 이미 조정은 시작됐지만,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 공급층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급변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급변이 2년 정도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 초반까지 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부동산 시장 하락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요, 과거의 사례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지금 과거의 흐름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1년과 판박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 부동산 조정 사례를 공부하시고 언제 다시 반등했는지 공부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급락을 단순하게 고소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